301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서로 어떤 분들은 19,600이 없어지고 이게 대체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제가 있는 TC309에서 이런 IS 규격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러면 19,600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성격을 논의를 지었어요. 그래서 논의를 짓기를 19,600이 없어지면서 37301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규격은 가이드와 인증 규격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19,000 자체는 가이드로 태어난 거여서 37301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대체 관계가 아니다. 19,600도 그냥 살아있다. 그렇게 결정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TC309가 뭐 하는 곳이냐면 테크니컬 커미트라 그래서 이 컴플라이언스 영역에 그 표준을 개발하는 테크니컬 커미티예요. 그 안에 보면 제목이 거버넌스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거버넌스 안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워킹 그룹이 4개가 있는데 이 4번째 워킹 그룹에서 만들고 있는 게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요. 이미 안티 브라이버리 관련돼서는 이미 2016년에 나와서 2017년에 KS 규격화 되어졌죠. 그리고 지금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휘슬 브로링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내부 신고자 제도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있어서는 휘슬 브로우 제도가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37301을 배우시겠지만 37301에서는 핵심이 휘슬 브로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핸들링 해야 될 법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회사가 예방할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발견을 회사의 개인적인 자원으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임직원에게 non compliance를 알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휘슬 브로우로 하라라는 게 그런 회사의 모든 퍼스널들의 의무예요. responsibility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휘슬 브로우를 개발 중에 있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만들어지는 게 거버넌스예요. 컴플라이언스에서는 거버넌스가 중요하거든요. 거버넌스라는 거는 저희가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오버사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회가 최고 경영자를 오버사이트하고 감시하고 그 감시라는 게 우리가 이게 뭐 나쁜 의미의 그런 감시가 아니라 감독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네요. 영어로 오버사이트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사회는 최고 경영자가 컴플라이언스 오블리게이션을 넌 컴플라이언스 하는지에 대해서 오버사이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최고 경영자는 퍼스널들이 컴플라이언스 오블리게이션을 넌 컴플라이언스 하는지에 대해서 오버사이트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중요해서 거버넌스 관련된 그런 가이드라인이에요. 인증 규격이 아니라 그거를 개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37301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느냐 하면 이거는 IS에 공식적으로 떠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냐 하면 2단계까지 와 있어요. 4.93. 예를 들면 DIS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 DIS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드래프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예요. IS가 붙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국제 규격화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DS라는 거는 그냥 이제 커미티에서 보기 위해서 DC라고 하는 그런 안이 있는 반면에 이제 이게 단계가 지나져서 이 FDIS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파이널 드래프트예요. 이게 원래는 25일이 오늘이에요. 오늘 이 드래프트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각 나라에서 여기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를 해야 돼요.
전 세계 176개 나라에서 이 우리나라도 당연히 기술표준원이 멤버죠. 그러니까 투표권을 행사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는 IS로 퍼블리싱이 되지는 거예요. IS로 퍼블리싱이 되어지면 각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각 나라의 기술표준원에서 KS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제대로 된 일정이라면 이렇게 가겠지만 늦어질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예, 근데 어떻든 일정상으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7301을 만드는 TC309는 기본적으로 내부 통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accountability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대충 보면 responsibility하고 accountability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제 저희는 여기다가 어떤 개념 하나를 더 배우냐면 liability라는 말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 responsibility라는 얘기도 나오고 accountability라는 얘기도 나오고 liability라는 얘기도 나와요. 우리나라 말로 이 번역을 하면 다 책임인데 그 책임이 어떤 책임이냐에 대해서 정확히 나중에 이해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IS를 읽으면서 이 책임은 responsibility의 책임이구나. 이 책임은 accountability의 책임이구나. 이 책임은 liability의 책임이구나 라는 거를 구별하셔야 해요. 어떻든 그런 개념이 나중에 나올 거고요. 제가 이거는 스킵해요. 얘기한 대로 인증 규격은 requirement라는 이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37301은 인증 규격이다. 그러면 이미 발행이 돼 잘 아시는 것처럼 자, 저희 37001 있죠. 그리고 이제 37301 나올 거고요. 다음에 이제 두 개가 거버넌스 관련된 것과 일단은 피슬 브로링에 관련된 부분이 내년쯤에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럼 이제 저희 특히 37301의 핵심이었던 8.4항에 있는 그 우려를 제기하는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가이드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도대체 37301 저희는 지금부터 CMS라고 부를 거예요. Compliance Management System이라고 부를 거고 절대 이 컴플라이언스를 저희가 법령 준수다라고 칭하지 않을 거고요. non-compliance를 법령 위반 내지는 비준수, 미준수라고 칭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37301을 읽다 보면 compliance라는 이 단어는 명사와 동사형으로밖에 쓰여지지 않는데 명사형으로 쓰여지는 거는 compliance obligation하고 묶여져 쓰여지고요. 동사로 쓰여지는 compliance는 반드시 compliance obligation과 따라다녀요. compliance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37301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compliance라는 용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법령 준수를 의미하는 건데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따라야 한다, 어떤 것들을 준수한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영어 수거로 in accordance with 내지는 in accordance to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면 어떤 거를 따라야 한다, 어떤 거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용어로만 딱 쓰고요. compliance라고 하는 그 개념은 compliance obligation에 대해서밖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37301에서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compliance obligation의 compliance이기 때문에 compliance obligation의 non-compliance는 compliance obligation의 불이행 또는 그냥 우리가 compliance 그러면 이행, compliance obligation의 이행 이런 형태로밖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 compliance라는 그 단어가 나올 때에는 뒤에 반드시 compliance obligation이라는 이 결합되어져 있는 복합 명사를 가지고 다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떻든 그 반면에 저희가 지금 37301을 만들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물론 19,600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기본으로 삼은 거는 맞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떻든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존재하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19,600은 호주의 AS3806이라고 하는 거를 모델로 했고요. 지금 이 파트는 뭐를 벤치마킹 했냐 하면 지금 미국에 있는 법무부 DOJ에 뭐예요? 네, 검사가 기업을 기소할 때 이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그거를 벤치마킹 했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저희 뭐예요? TC309에서 이 처음에 논의를 할 때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DOJ의 뭐예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거를 우리는 벤치마킹 하자. 해서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경영 시스템을 37001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고생을 하세요. 왜냐하면 경영 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을 해라라는 것만 규정하고 있죠.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건 다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요. 그게 기업의 요구사항인데 그거를 힘들어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how to를 어디서 가지고 왔냐 하면 여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도대체 법무부에서는 법원에서 기업들에 대한 양형을 줄 때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에 관련돼서 양형을 줄 때 도대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는 거 있는데 이게 회사 안에서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어야 양형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검사는 기소 면제 내지 기소 유예를 해주는 걸까? 왓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라는 걸 가지고 면제를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해야지 왜요? 그거는 회사의 실행력이거든요. 실행하고 있는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37301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가지고 가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벤치마킹으로 삼았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어떤 코멘타르나 내지는 해설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규격을 보면서 되게 쉽게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라는 거네. 그럼 이거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다음에 봉착하는 게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보고 뭐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인증기간 찾는 거죠. 이거 뭐예요? 다 해줄. 그런데 없어요. 없고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영 시스템과 결합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경영 시스템과 이 부분이 같이 결합이 되어져야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영 시스템이 되어져요. 자, 저희가 다음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저께도 질문을 받은 것 중에서 그러면 컴플라이언스 오블리게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컴플라이언스 오블리게이션을 그럼 우리가 다 어떻게 식별해야 되고 그쵸? 제가 보니까 규제법만 하더라도 300개가 돼요. 행정법규 빼고 규제법만 보면 우리나라에 300개 정도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300개를 다 이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 안으로 넣어서 핸들링 할 거냐고요? 아니죠. 이 how to에 의하면 결국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오블리게이션을 식별해가지고 리스크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의 대응책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사 안에 지금 ERP를 가지고 있으세요. ERP가 거의 대부분 다 회사 안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떻든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얘기하는 양형 지침이나 또는 검사가 기소를 한다는 얘기는 그거 자체가 어떤 책임이냐 하면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어떤 법령들이었다는 거죠. 물론 요즘 행정법규 안에 양벌 규정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우리나라도 거의 대부분 다 행정법규에 양벌 규정을 놓았죠. 그리고 나서 기업이 뭐예요?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기업은 면책해주겠다는 게 양벌 규정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어떻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기존에 나와 있던 37001이라고 하는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뇌물이 들어가 있어요. 뇌물이라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부패라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도입되어져 있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뭐냐 하면 크리미널 미스컨덕이에요. 크리미널이라고 저희는 불러요. 예.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사업 활동에는 그 행위가 다 크리미널 미스컨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거 자체가 양형과 검사가 기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결국은 크리미널 미스컨덕이었기 때문이었고 그 크리미널 미스컨덕에 기업이 져야 되는 책임은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이었다는 거죠. 저희도 나중에 식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우선 순위를 둘 거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하고요. 일단은 그 컴플라이언스 오블리게이션을 식별을 할 때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에게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법령들이 있어요. 모든 기업들에게. 그 두 번째는 산업에만 적용되는 게 있어요. 제약사 같은 경우는 약사법이나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이 있듯이 금융 쪽에는 금융 관련된 특별법들이 금융 관련된 그 업종에만 적용되는 법령이 있단 말이에요. 식품, 건강 마찬가지죠. 앞부분에 기업 일반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법령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지적재산권이 됐던 또는 개인정보보호가 되어졌든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라고 얘기하죠? 뭐 표시광고법이 됐던 공정거래법이 됐던 이런 것들은 이게 어떤 산업이냐 이런 거랑 상관이 없이 또는 제품이냐 서비스냐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령들이거든요. 가장 쉬운 것들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령 식별하고 다음에 자기 고유 산업에 대해서 있는 법들 식별하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조직의 활동, 우리 회사가 마케팅 활동을 하는 건지 우리 회사가 무슨 뭐 제품 개발 활동을 하는 건지 또는 우리 회사가 뭐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건지 그렇게 활동과 제품과 서비스에 공통이 되어지는 거기에 속해지는 그런 일단 컴플라이언스 오블리게이션을 식별해야 돼요. 일단은 3단계 정도의 식별 단계를 거쳐서 그중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다뤄야 되는 그 법령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자, 어떻든 그런 건데 우리가 왜 그러면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 주는 거냐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뭐 기업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거를 왜 기업 범죄라고 얘기하지? 그냥 클리어하게 얘기하세요. 이런 행위가 있는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기업은 이거를 예방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예방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거를 무지막지하게 기업 범죄다라고 코퍼레이트 크라임이다라고 용어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읽다가 뭐 코퍼레이트 크라임 내지는 크리미널 미스컨덕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기업 범죄 이런 얘기를 할 때 기업이 뭐 행위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런 행위를 하는 개인에 대한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 그 뭐예요?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라는 거를 어떤 거를 통해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하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다? 지금 나오는 거죠. 예. 영국 같은 경우는 나는 내 책임을 다했다 라는 면책 사유가 되는 거고, 미국은 그래 네가 할 거 다 했네 라고 처벌을 완화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행위자는 직원이었는데, 예, 행위자는 직원이었는데 이런 책임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센텐싱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뭐 37301에 보시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해놨어요. 컴플라이언스의 오블리게이션을 다 이행한 거에 대한 아웃컴 결과라고. 예전에는 19,600에는 이 아웃컴의 개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하면서 계속해서 헷갈렸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컴플라이언스라는 거를 이렇게 막 써왔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처음 대하는 사람은 개념의 정의부터가 명쾌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뭐냐? 컴플라이언스라는 게 그냥 뭐 컴플라이언스 오블리게이션을 다 하는 게 그게 컴플라이언스냐? 조금 더 논의를 해보니까 컴플라이언스라는 건 그런 것들을 다 한 거에 대한 어떤 결과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명확하게 아웃컴이라는 말을 넣자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그러면 컴플라이언스 오블리게이션을 컴플라이언스 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조직은 또는 개인은 어떤 책임을 지는 거냐? 이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예요? 법적 책임이기 때문에 liability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responsibility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업무 수행상의 어떤 responsibility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이에요. accountability는 뭐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되게 비난을 받는 행위예요. 이 건에 대해서 누구에게, 국민과 주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설명 책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법적 책임이라는 거는 내가 법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liability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37301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통 보면 다른 것들의 어떤 그 목적, 목표들이 있죠. 경영 시스템을 운영하는 다른 어떤 목적, 목표들이 있어요. 품질도 목적, 목표가 있고, 환경에 관련된 경영 시스템도 목적, 목표가 있고, 37001에 대한 목적, 목표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37301의 목적과 목표는 클리어해요. 뭐예요? 조직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가치를 사회에서 실현하는 게 그게 오브젝티브다라고 그냥 저희가 그냥 아예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질이라는 건 뭐 품질 개선을 통해서 품질 향상이 되지고 그런 다음에 뭐가 돼요? 그게 매출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컴플라이언스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조직의 가치관으로 정립이 되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넌 컴플라이언스와 컴플라이언스 사이에 늘 우리는 있어요. 늘 영역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회사는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요. 그쵸? 영업이익도 달성해야 되고. 그럼 저희가 그거를 달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넌 컴플라이언스 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컴플라이언스를 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고 컴플라이언스를 하면서 영업이익을 달성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단계가 결국은 문화의 단계라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법을 안다 그래서 그거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회사의 가치라는 거예요. 컴플라이언스가.
그래서 여기서는 문화라는 말이 중요하게 나오는데 그냥 그런 개념이 중요하게 논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뭐 그렇다고 문화를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문화고 이거는 문화지 않고 뭐 어떻게 심사를 하겠어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어떤 중심적인 테마가 나온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저희 37301 보통 이런 규격이 처음 나오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37001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하고 어떻게 틀려요? 그거는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그런 시각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37001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으세요. 다만 핵심이 제가 얘기했던 이 성과 반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거버넌스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거버넌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거버넌스가 저희는 최고 의결기구 또는 이사회라고 부르는데 그 이사회는 최고 경영자의 성과를 평가해야 돼요. 어떤 성과? 컴플라이언스 성과. 이게 우리 회사의 가치이고 우리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문화라는 거는 결국은 최고 경영자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성과를 평가받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회에서는 최고 경영자의 컴플라이언스 성과를 평가해야 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 경영자는 밑에 있는 모든 직원의 인사고과의 성과 평가할 때 컴플라이언스 성과를 평가해야 돼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키포인트예요. 다른 데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해요? 영업이익만 가지고 매출액만 가지고 결국은 성과평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컴플라이언스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주려면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지배구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고용 절차 부분인데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는 뒤에 있는 거예요. 컴플라이언스 오블리게이션을 넌 컴플라이언스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 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 징계에 처해져야 돼요. 징계 조치가 내려져야 돼요. 디스플리너리 액션이 취해져야 돼요. 저희가 37001에는 뭐가 돼 있냐면 그냥 징계 절차를 가지고 있으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넌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평하고 일관성 있는 공평한 윗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징계 조치에서 벗어나고 이거 없다는 거죠. 징계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휘슬브로우예요. 휘슬브로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DOJ가 방향을 선회했어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선회했냐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모든 부정을 발견할 수 없다. 컴플라이언스는 완벽한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컴플라이언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컴플라이언스가 법령 위반을 제로로 가져가겠다는 그 기업의 목표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발견해서 시정조치 취하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프리벤트에 중점이 주어진 게 아니라 디텍티브에 중점이 주어졌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알 수 있냐 하면 배임이 됐던 횡령이 됐던 뇌물이 됐던 제가 무슨 책임이라고 얘기했냐면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이에요. 그냥 벌금 같은 경우는 정액제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법인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런 행위가 얼마나 만연이 돼서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지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발부가 됐는지
여기에 고위급이 관여가 됐는지 이거에 따라서 과징금이 아니라 형사 책임에 그런 어떤 벌금의 파인이 다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어났을 때 즉시 일어나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발견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회사가. 모니터링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들어온 게 휘슬 브로어예요. 그런데 잘 알지만 이 휘슬 브로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과제가 내부적으로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익명성만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컨피덴셜하게 이거를 취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보복 조치가 안 취해지도록 이것만 해주면 그러면 작동이 되냐고요, 휘슬브로어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회사에 휘슬브로어가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안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보호라는 게 어떤 보호를 얘기하는 거냐? liability부터의 보호예요. 법적 책임으로부터의 보호라고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단순히 어떤 보복 조치를 안 당하고 잘리고 어디로 전보 조치를 안 당하고 인사 조치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보호가 아니라 내가 나중에 이게 형사 문제가 되어졌을 때 내가 법정에 쓰지 않을 보호, 법으로부터 내가 어떤 형사 책임을 당하지 않을 그런 책임의 면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비밀 특권의 보호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휘슬브로어 할 때는 변호사가 들어와야 되고 변호사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모든 자료들은 법정에 제출되지 않아야 하고 회사가 이 사람을 끝까지 그런 어떤 법정에 쓰는 거로부터 보호가 되줘야 하고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건데 부럽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다른 나라는 너무나 잘 돼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에 가이드가 들어온다고 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뭐가 돼 있어요? 휘슬브로우 된 거에 대한 조사 프로세스의 원칙, 절차를 적절하게 지키라라는 게 요구 사항이에요. 그리고 청취권 줘야 하고요. 나머지 뭐예요? 공정하고 공평한 의사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데 나중에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까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구축을 할 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얘기했듯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목표는 법령 위반 제로가 절대 아니다. 없어요. 5.2항의 방침에도 그런 거 없어요. 37001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저희 37301의 5.2항에는 그런 거 없어요. 방침에. 다만 컴플라이언스 오블리게이션을 컴플라이언스 해야 한다라는 그 문항이 뒤에 한 3번째 정도에는 들어가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이거 아니라고요. 2번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없다. 그래서 앞부분에 얘기했던 발견 중심으로 간다. 왜요? 보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가 37001 경영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이의 제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효과성에 대한 용어 정의였었어요. 37001의 효과성이라는 게 뭐가 돼 있냐면 내가 어떤 계획을 하겠다고 하고 그 계획된 그 내가 계획했던 것들에 어떤 실행되어진 정도 내가 어떤 것들을 달성하겠다고 하면 달성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달성된 정도 근데 컴플라이언스는 효과성을 그렇게 접근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경영 시스템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것부터가 되게 많은 도전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묻는 거였고 그러면 결국은 법원에서 또는 검사가 보는 거 뭐였어요?
이게 비리의 정도와 만연성과 관련된 사람의 수와 누가 여기 인발부 돼 있느냐는 것과 그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느냐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됐고, 예, 빈번하게 일어났느냐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효과성 없다는 거죠. 일어나는 건, 예,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발견해서 니네가 스스로 작동 잘 시키고 치유했으면 뭐예요? 손 띄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완전히 손 띄는 건 아니고 나라마다 면책을 해주는 회사들도 있고, 예, 있죠. 뭐 우리 요즘 뭐 준법 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게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을 뭐 면제하는 거냐 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예, 이미 우리나라도 전례가 있어요. 지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미 우리나라의 부영 그룹에 이 준법 감시 이 체제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 오너에게 징역형을 반으로 감해줬던 케이스가 이미 우리나라에 존재해요. 자, 어떻든 그런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제가 한꺼번에 못 들어가서 한 건데 지금 나와 있는 파이널 버전에 이게 이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오브젝티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에 적용되는 원칙 이거는 나중에 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어떻든 경영 시스템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PDCA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니까 PDCA 사이클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벤치마킹을 하면서 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어떻든 다 녹여넣어서 경영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OECD에서도 되게 많은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 모범 어떤 그 관행으로 경영 시스템 안에다가 녹여 넣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CCP와 OECD 것과 이런 부분들을 녹여 넣었다. 그래서 DOJ가 얘기하기를 니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평가할 때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올 6월 달에 약간 개정이 되어졌어요. 이거는 제가 왜 그대로 썼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2019년도에 할 때에는 이 버전 2019년 5월 달에 개정이 된 버전이고요. 요 내용이 2020년 6월 달에 약간 개정됐어요. 그래도 큰 부분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할 때 발견이 잘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뭐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각각의 자원 제공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되게 중요하게 시니어급이나 미들 매니저에 관련된 권한 부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두 번째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 시니어급 앤드 미드 매니저에 관련된 임파워드 권한에 대한 부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효과성 판단하라라는 세 번째 파트예요. 자, 그러면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37301은 어떻든 가장 넓은 범위의 경영 시스템이고요. 지금 보시면 조직의 활동, 제품, 서비스 관련된 모든 법령을 다 식별해야 하는 거고요. 37001은 오로지 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부패 관련된 법령만 식별했어요. 저희 얘기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된 법령만 식별했어요. 물론 활동, 제품, 서비스 다 들어갔지만 여기는 얘기한 대로 모든 법령이 식별이 되져야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
지금 똑같은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들이 광이라는 건 뭐냐면 37001을 별도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해야 될 게 지금 너무 많고, 그쵸? 그리고 이 작업은 37001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작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 서류가 모든 거를 다 해줄 수 있는 그 작업도 아니에요. 어차피 시간을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 작업이고요. 물론 인증 규격이니까 여러분들 인증받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인증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 이게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준비가 되어져서 인증을 들어가는 거 하고 그쵸?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작업과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첫 번째 인증을 받을 때 완벽한 상태로 인증을 들어간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되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적어도 4가지 부분에 관련된 핵심. 우리 회사의 인사 성과 관련된 부분. 그쵸? 예. 그리고 뭐예요? 내부 제보 관련된 부분. 우리 회사의 조사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 non compliance에 관련된 징계 절차와 징계 규정과 징계에 관련된 부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4개는 정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물론 컴플라이언스 오블리게이션 식별하는 건 기본이니까 얘기하지 않는 거고 왜냐하면 그것만 대지면 기본적으로 37301은 파랑에 관련된 요구사항이 그것밖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저희가 요구사항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패도 다뤄야 되겠다. 그럴 때는 저희가 37301에서 요건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작업은 되게 힘든 건데 인증은 제가 봤을 때에는 37001보다 요구사항이 월등히 적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파랑이 8.1, 8.2, 8.3, 8.4밖에 없어요. 37001, 8.10까지 있었죠, 저희. 자, 어떻든 지금 전체적인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논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큰 회사들은 ISO 기타의 경영 시스템이 있어요. 품질도 있고 환경도 있고 정보 보안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이미 ISO 다른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컴플라이언스 오블리게이션을 식별할 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경영 시스템이 이미 존재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나머지 역량 있고 적격성 있는 그런 어떤 인재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영역에 우리 회사에 ISO가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들어오기 전에. 자, 이거는 어떻든 누가 개발한 거냐 하면 ISO에서 그냥 아무가 개발한 게 아니라 저희가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블리게이션을 한 번 식별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회사에 나중에 액티비티는 변함이 없지만 결국은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이 변경이 되거나 그런 거죠. 새로운 법령이 나오거나 이럴 때 결국은 CMS로밖에는 핸들링이 안 되져요. 이거를 지금까지 핸들링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밑에 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오는 그런 거고요. CMS가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할 때에는
우리가 특별하게 회사가 M&A를 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활동은 안 바뀌어요. 그렇지만 우리 회사가 제품, 서비스는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안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것들이 변경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다 놓칠 수 있는데 CMS가 커버를 해줄 거라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도입하기 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공유를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오늘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져서 여러분들하고 많이 공유를 못했어요. 이 부분은 이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희가 뭐 교육과정도 만들 거고 이게 퍼블리싱 될 때까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는 언제든지 좋아요. 이게 ISO의 지적재산권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낼 수 없는 자료들도 많을 수 있는데 요청을 하면 카피본은 여러분들이 다시 그거를 다른 데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인하에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혹시 오신 분들 중에 질문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고 정리할게요. 없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돌아가셔서라도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 의원의 유상근입니다. ISO 37301 요건과 인증 준비 절차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신 우리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CD 버전이 9월 9일자로 업데이트가 되고 이번 주에 막 배포가 돼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교재나 책자에는 이전 버전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다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화면으로 보이는 교재는 9월 9일자 CD 도큐멘트로 업데이트가 된 내용으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서 혹시 발표하는 화면상에 보이는 내용과 차이가 있을 때는 화면상의 내용에 따라서 교재에 수정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컴플라이언스 관련 ISO 인증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37301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인증을 위한 절차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 공정경쟁연합회의 홍비영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ISO 37301이 발표됐다는 이야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SO 즉 16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정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TC309 커미티에서 37301은 워킹그룹 4에서 작성을 해서 2020년 말로 예정을 했었는데 현재 2021년 1월 달로 계획을 FDIS가 발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ISO 표준의 제정의 절차는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신규 초안이 작성이 되면 워킹 드라프트가 처음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커미티의 CD 안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CD가 커미티에 채택이 되게 되면 DIS로 국제표준인 드라프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로 발행이 되게 됩니다.
현재 9월 9일자 DIS로 발행되어 있는 상태고 커미티의 코멘트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FDIS로 채택이 되게 됩니다. FDIS가 되게 되면 내용상의 변화는 없고 글자 자기의 수정을 거쳐서 인터내셔널 표준으로 발행이 되게 됩니다. 현재의 DIS는 여러 차례 코멘트를 받아서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FDIS까지 가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37301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구사항의 설명을 드릴 때 그 규격의 내용이 또 용어가 길기 때문에 compliance라는 말을 줄여서 그냥 CP라고 사용했습니다. CP가 compliance 프로그램의 약자이긴 합니다만은 일반 기업에서 조직에서 우리가 compliance를 그냥 CP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CP라고 용어를 사용하였고요. compliance 경영 시스템은 말이 길기 때문에 그냥 CMS로 편의상 줄여서 사용했습니다. 이 CMS는 ISO 19600를 대체하는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새로운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9600이 당장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존속을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19600을 CMS의 표준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왔지만 이제는 37301이 컴플라이언스의 국제 표준으로 우리가 간주가 되고 활용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컴플라이언스는 우리가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직의 그 기초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 최근 국내 법규에서도 집단 소송제나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전 산업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입법 예고가 지금 9월 28일 날 입법 예고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영 시스템이 품질, 환경, 안전보건, 또 정보보호 등등의 많은 분야에서 경영 시스템을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로 제정이 되어 있고 기업에서는 그것을 채택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대부분의 경영 시스템의 기초가 해당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리스크, 또 조직의 리스크를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런 모든 리스크 가운데에서 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컴플라이언스를 위반할 리스크가 가장 큰 위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MS는 무엇보다도 조직의 전반적인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그런 경영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7301은 컴플라이언스 위반에 대한 규제기관의 제재 시의 양형의 참작 기준이 되고 또 규정 준수 문화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는 표준이 되겠습니다. 이 37301에서는 인증 요건뿐만 아니고 이 인증 요건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 사용 사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컴플라이언스 오블리게이션의 전반적인 관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37301의 의미고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잘 활용해오고 있는 ISO 19600과의 차이점은 기본적인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600과의 큰 차이는 인증 가능한 표준이다. 제3자 인증이 가능하고 우리가 37301 인터내셔널 표준에 대한 준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0에 비교했을 때 새로운 요건은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요건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고발 요건을 강화하고 있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사 과정에 대한 인베스티게이션 프로세스에 대한 원칙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 환경, 안전, 보건 등등의 모든 경영 시스템의 기초는 ISO 스탠다드에서는 HLS, 즉 하이 레벨 스트럭처라고 해서 일정한 동일한 구조를 갖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규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PDCA 사이클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301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 구조는 PDCA 사이클 내에서 돌아가는 그 안엑스 SL의 요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건을 보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설명을 좀 부연해 놨습니다. 영문 표준을 보실 때 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슈드로 되어 있는 것은 권고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이는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캔으로 표시된 것은 할 수 있다,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표준을 볼 때 전체 구성, 전체 맥락을 보고 세부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는 것이 이해를 가장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2, 3장 부분은 개요와 참조 규격, 용어 설명에 대한 표준이고 내용이고 실제 요구사항은 4장부터 10장까지가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은 조직의 상황, 5장은 최고 경영자 역할을 포함한 각 조직의 책임자의 책임에 대한 내용, 6장은 리스크와 기회, 리스크 및 기회,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목표에 대한 내용, 7장은 자원과 역량, 인식,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 8장은 이제 운영에 대한 내용, 여기에는 우려에 대한 관리, 조사 프로세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장은 CMS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고하고 또 내부 심사, 경영 검토 이런 요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장은 부적합과 컴플라이언스의 위배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시정 조치와 지속적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4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3730 표준의 페이지 수로 보게 되면 절반 정도, 약 14페이지 정도 되는 절반 정도가 되고 그와 비슷한 정도의 내용을 약 14페이지 내용을 부속서 A에서 이 표준 활용을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에서 37301에 대한 인증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규격을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은 이 안엑스 A의 부속서 A를 보시면 좀 여러분 이해를 한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이레벨 스트럭처에 정의되어 있는 PDCA 사이클대로 표준에서도 PDCA 사이클을 따라서 규격 요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조항 중에 4, 5, 6, 7, 8, 9, 10의 조항 타이틀을 보여드렸고 이 슬라이드에서는 4항, 5항, 6항, 7항, 8항의 각각의 그 다음 서브 클로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상황에 대해서는 1부터 6까지 조직 상황 이해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를 파악하는 내용, CMS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컴플라이언스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고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평가하라는 규정,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요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리더십과
최고 지배구조와 최고 경영층의 의지를 어떻게 표명해야 하는지 하는 내용,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방침을 대내외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천명해야 된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 지배구조, 최고 경영자, 그리고 경영층,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기능, 그리고 일반 직원들의 관련 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6장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와 기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목표를 수립하고 컴플라이언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6항에 담겨 있습니다. 7항의 지원 부분은 자원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역량과 적격성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조직원들의 인식, 그리고 모든 계층의 전 조직원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의사소통에 대한 요건, 문서화된 정보를 어떻게 수립하고 작성하고 관리하고 보존해야 되는지 한 요건, 8장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어떻게 다루고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 통제에 관한 절차,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제기하고 또 제기된 우려를 어떻게 인베스티게이션 할 건지, 이런 데 대한 요건들이 8항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9항은 컴플라이언스 성과에 대해서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고 그 측정 모니터링한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요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내부 심사를 해야 되고 또 성과에 대한 일정 주기마다 전반적인 경영 결과를 검토하는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10항에서는 부적합 및 컴플라이언스 위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요건을 담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요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요건들을 역시 PDCA 사이클별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요건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건의 내용들이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건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주요한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배포해드린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37301 표준이 DIS 표준이라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표준 자체를 그대로 배포를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재 내용에 최대한 DIS 표준 내용들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교재를 보지 않더라도, 별도로 DIS 표준을 안 보더라도 이 교재 내용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는 90% 이상, 90% 정도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른 표준과 이 37301은 구성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다른 점은 PDCA 사이클 중에 P 부분, 준비 부분에 플랜 계획 부분에 상당히 많은 요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컴플라이언스는 사전에 잘 준비가 되고 계획되어 있어야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차질이 없는 거고, 결국은 조직에서 하는 모든 활동과 행위들이 컴플라이언스를 실행하는 거고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은 비교적 간단하게 되어 있고, 계획과 준비 부분이 상당히 많은 요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4.1항에서
조직과 조직 상황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CMS의 의도된 결과, 즉 CMS의 의도된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규정 준수겠죠. 규정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그 규정 준수를 통해서 조직이, 회사가, 기업이 당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하자 하는 것이 이제 의도된 결과의 대표적인 의도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 및 내외부의 이슈를 파악하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내외부 이슈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해야 한다는 말 뒤에다가 제가 영어를 표시한 이유는 identify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영문으로는 determine 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파악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라고 조직이 determine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ISO 37301에서는 지배구조, Best Governance Body, 또 Best Practice, 그 다음에 윤리적인 또 지역사회의 기대를 충족하고 조직의 기준, 산업규약의 준수, 관련 법률의 준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도된 결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표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활동과 운영의 전략과 또 조직의 특성, 조직의 크기와 복잡성, 지속 가능성을 포함한 우리 사업 모델, 이것이 기본적으로 내외부 이슈를 파악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이와 관련돼서 제3자와의 사업관계의 범위와 특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그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파악되면 이와 관련된 법령과 규제 요건, 그리고 경제적인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든가 우리 회사의 재무적인 상황이라든가 그런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사회 문화적 환경적 상황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우리 내부의 조직 구조와 또 우리 업무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우리 조직의 컴플라이언스의 문화, 이런 것들이 내부 이슈를 파악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패스트 분석, 또는 여기에다가 법규와 환경 요소가 포함된 그 패스트 분석 기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는 CMS와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법적 요구사항과 비의무적 요구사항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 규제적 요구사항과 우리 조직원과 사회와 산업계에서의 우리 조직에 바라는 기대, 이런 것은 비의무적 요구사항이 될 수 있겠죠. 적용 범위를 결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3항에서 적용 범위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조직의 활동, 비즈니스의 범위가 지리적으로 어디까지 걸쳐 있느냐, 그런 그 지역 경계를 고려해야만 그 지역의 법령, 법규의 요건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 의무적 요구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리적 범주를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는 앞에서 이야기한 내외부 이슈와 또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의 조직에서 정한 컴플라이언스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기획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용 범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컴플라이언스 의무는 우리가 컴플라이언스를 계속해서 컴플라이언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식별을 해야 되고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법령에 대한 의무와 기대 포함해서 이 의무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법규가 나오거나 법규가 개정되거나 또는 지역사회와 소비자로부터의 기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변경된 의무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요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4.5항에서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평가해야 됩니다. 한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관련된 법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적게는 우리가 제품에 관련된 소비자 보호 법규부터 시작을 해서 재무적인 관련된 법규, 또 환경 법규, 노동, 여러 가지 많은 법규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법규들을 우리가 100% 준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CP 리스크를 평가해서 어떤 그 법규 위반에 우리 기업의 활동이나 우리 조직원들이 노출된 리스크가 무엇이 있느냐, 그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CP 리스크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 평가한 리스크 결과에 기초해서 우리가 조직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CP 리스크를 파악할 때는 활동, 제품, 서비스 그리고 조직의 운영 측면과 관련돼서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는 주변 환경 변화나 조직의 상황 변화 등의 주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조직의 상황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이 바뀌거나 새로 채용되거나 주요 컴플라이언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변경되거나 또는 조직이 인수 합병되거나 이런 것들이 조직 상황의 주요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 변화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것은 이제 법규의 어떤 개정이나 새로운 법규가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 사업의 비즈니스의 지리적인 범위가 국내에서 해외로 확장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 환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고려해서 이제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중심을 이루게 되고요. 그 프로세스의 상호작용을 포함해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것을 실행하고 평가, 유지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을 하도록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항에서는 리더십의 조항인데 5.1에서는 먼저 리더십과 그 리더의 의지를 표명하라라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CMS의 방침과 CMS의 그 중요성들을 조직원들과 소통을 하고 그 조직원들이 CMS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그 준수의 효과를 성과를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내용들을 의지 표명에
담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는 그 부분들은 지배구조와 최고 경영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배구조와 최고 경영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와 최고 경영진의 의무에서는 조직의 가치를 확립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원들과 소통하고 또 컴플라이언스의 목표를 수립하고 컴플라이언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 정책과 절차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이것이 이제 주요한 의무고요. 두 번째로는 규정이 준수되지 않을 때 규정 위배에 대해서 지배구조와 최고 경영자에게 적시에 보고할 수 있도록 자기가 적시에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고 또 조치를 즉시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배구조와 최고 경영자의 주요한 의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 중요한 의무는 제가 CP 기능이라고 그냥 표현을 했는데 CP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현재 기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CP 책임자를 이야기합니다. CP 책임자를 이 표준에서는 CP Compliance 펑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Compliance 펑션이라고 번역한 것은 책임자의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컴플라이언스 책임을 갖고 있는 한 개인 또는 여러 사람 또는 한 팀 또는 여러 조직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칭해서 컴플라이언스 펑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컴플라이언스 펑션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배구조와 최고 경영진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에서 CP 기능이라고 표현된 것은 컴플라이언스 펑션이다라고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와 최고 경영진의 의무는 우려를 제기하고 처리하는 절차의 수립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리더십의 주요한 요건은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촉진하라는 것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결국은 조직에서 전 조직원이 관련된 자기 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인데 조직이 적든 크든 모든 조직원들이 컴플라이언스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조직의 문화가 규정 준수의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에서는 준수 문화를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층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규익 요건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관련된이라는 말이 있고 또는 이제 모든이라고 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관련된이라고 표현된 것은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준수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규정 위반의 우려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관련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종업원의 경우는 이제 전 직원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층에서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개발하고 유지하고 촉진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적극적이고 가시적이고 일관성 있고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최고 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컴플라이언스를 생성하고 또 컴플라이언스를 하도록 규정 준수를 하도록 그 서포트하는 그런 행동을 장려를 하고 또 컴플라이언스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용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요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문화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문화를 우리가 정의하기는 조직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가치와 생각, 가치와 비전과 원칙과 생각, 이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층에서 모든 종업원들이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을 갖고 동일한 가치를 갖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거를 이제 단편적으로 바꾸어서 쉽게 표현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그 문화가 정착됐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가버넌스에 대해서 표준에서는 3730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어떻게 한정하고 있냐면, 지배구조에 대한 CP 기능에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의 직접적인 접근이 돼야 된다. 중간에 다른 그 경영 임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인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컴플라이언스 기능은, 그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는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펑션에는 적절한 권한과 역량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컴플라이언스 기능의 독립성은, 가장 좋은 독립성은 조직이 완전히 분리되고 독립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지만, 표준에서는 그렇게 조직이 완전히 독립되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2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방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및 최고 경영자는 컴플라이언스 방침을 수립하고 천명해야 되는데, 그 방침은 조직의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또 컴플라이언스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틀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지배구조와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표명해야 되고,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의지 역시 표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컴플라이언스 방침이, 그래서 이제 방침 정책이라는 말을 지금 혼용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경영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방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컴플라이언스에서는 정책이라고 말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표현이 좀 혼용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표준에서는 우리가 같은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방침이 갖춰야 될 요건에 대해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생략을 하고요. 방침에 대해서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조직 내에서 적절하게 의사소통이 돼야 됩니다. 방침을 수립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조직원들이 이 방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5.3항에 역할, 책임 및 권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배구조와 최고 경영자, 지배구조, 최고 경영자, 경영진, 이렇게 나누어서 책임 권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비슷비슷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책임과 권한의 그 계층별로 레벨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배구조와 최고 경영자는 그 조직의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이 이 표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 이 CMS의 성과에 대해서 지배구조와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를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지배구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최고 경영자가
컴플라이언스의 목표 달성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그 감시 감독을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최고 경영자는 이 번역은 뭐 경영진이 아니고 최고 경영자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CMS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을 할당을 하고 또 성과에 대해서 자기에게 적절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략적 비즈니스의 전략적 목표와 운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준수 의무와 의무를 얼라인되게 서로 일치가 되도록 보장을 해야 됩니다.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전략적 목표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전략적 목표와 운영 목표를 잘 수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그 자동차 회사가 달성하기 어려운 뭐 예를 들면 배기가스의 공해 제로라는 사업 목표를 수립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준수 의무를 위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그런 사례가 뭐 없지 않아 있죠. 또 그 어떤 제품의 품질 수준이 완벽에 가까운 그러니까 현재의 기술로 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의 품질을 전략적 목표로 수립을 해두면 역시 마찬가지로 성적서를 시험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이런 이제 그 위반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얼라인되게 하라는 이야기죠. 징계 조치를 포함한 그 포괄적 책임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유지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포괄적이라는 말은 뭐 우리말로 맞는 번역이 없어서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문으로는 accountabilit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는 조직의 각 단위 조직의 책임자들로 이게 하여금 accountability를 지도록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데 규정 준수 성과를 직원의 성과 평가에 포함을 시켜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 컬처를 이야기했는데 이 문화를 정착하는 데 있어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는 규정 준수 성과를 직원의 성과 평가에 통합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요. 그 다음 5.3.2에서는 컴플라이언스 펑션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컴플라이언스 책임자가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모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수 의무를 식별하고 준수 의무를 다하도록 촉진을 해야 되고 리스크 평가를 해야 되고 또 CMS와 준수 의무를 효과적으로 연계시켜야 되고 준수 성과를 모니터링 측정해야 되고 또 시정 조치를 필요성을 파악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준수 보고 및 문서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계획된 주기에 따라서 모든 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우려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컴플라이언스 펑션이 감독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준수 의무가 조직 전체에 효과적으로 할당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의무가 비즈니스의 본래의 절차, 본연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통합되는가 하는 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인력을 적절히 교육을 해서 직무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되고요. 또 CP 성과 지표를 수립되는가 하는 것을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하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3에서는 경영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구조와 최고 경영자, 그 다음에 CP 펑션, CP 책임자를 제외한 각 부문의 경영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각 부문의 경영 책임자에 대한 내용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문의 경영진은 물론 CP 운영에 대한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죠. 자기 조직원들에게 규정 준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 업무에 대한 이해를 잘 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또 이런 문화를 장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각 부문의 경영진에서 해야 될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부문의 인원의 역할은 당연히 CP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CP에 우려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적절하게 보고를 하는 의무가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훈련에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항은 이제 기획 부분입니다.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입니다.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잘 파악하고 그 리스크를 어떻게 다룰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기획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스크를 잘 다루고 관리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컴플라이언스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목표를 설정할 때 돼야 될 내용들은 일반 경영 시스템의 목표 설정 내용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교재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항에서는 이제 지원 부분입니다. CMS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제 유지해야 된다는 요건입니다. 그 자원 중에는 컴플라이언스에는 당연히 인적 자원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인적 자원, 컴플라이언스에 관련되는 인적 자원에 대해서는 7.2항에서 역량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필요한 역량을 결정하고 그 역량을 갖추도록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시켜라.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해라. 이런 내용들이 역량 요건에 나와 있고,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에 채용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용할 때는 컴플라이언스를 잘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중요한 이야기는 첫 번째는 채용할 때 규정 준수,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요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채용 후에 적절한 기간 내에 충분한 교육, CP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고, 또 프로세스나 절차나 정책이나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채용, 이동, 승진 전에는 반드시 실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원들에 대한 성과 보너스나 기타 인센티브가 컴플라이언스 위배를 유도하지 않도록
컴플라이언스 미준수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과도한 인센티브나 과도한 목표는 조직원들을 그런 규정 위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인원들에게는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또 유효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관련돼서 방침과 CMS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와 세 번째는 CMS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조직에 대한 임팩트 이런 내용들을 컴플라이언스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적절하게 교육 훈련을 통해서 인식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러한 내용들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절차와 규정을 정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역시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MS는 우리가 문서화된 정보로, 즉 회사의 업무 규정이나 절차나 표준으로 수립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문서화된 정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표준과 절차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실행한 결과, 그 결과는 역시 또 문서화된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준을 수립하고 그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7.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7.5항도 역시 우리가 경영 시스템, 다른 여타 경영 시스템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8항에서는 이제 운영, 기획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8항에서는 CMS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악한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 방안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걸 실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주목할 내용은 아웃소싱된 프로세스도 통제되고 모니터링 돼야 된다. 또 제3자 프로세스도 역시 통제되고 모니터링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조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타 조직도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통제 및 절차 수립은 준수 의무와 준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를 실행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위배될 그런 위험이 있을 때, 그런 우려가 있을 때는 이런 것을 적절하게 제기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되고, 이런 또 법적인 조언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CP 조직에서 하고 있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조사 과정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CP에서 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성과를 측정 분석 평가를 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이 9항과 10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경영 시스템의 일반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재를 참고하도록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된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된 부분에 대해 주로 중점을 두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결하게 좀 구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301은 이제 포괄적인 어떻게 보면은 포괄적인 컴플라이언스 조직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거를 총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인증을 위한 표준이고요. 또 설명드린 대로 그 37001은 컴플라이언스 중에서 비즈니스 관계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그것이 이제 금전적이든 비금전적이든 간에 규정에 벗어난 편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우리 조직의 컴플라이언스 중에서 특히 이제 그 뇌물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관리 시스템을 만든 것이 37001이고요. 19600은 이거와 37301과 큰 차이는 없지만 3730 이런 인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최소한의 객관적인 기준을 설명하고 있고요. 19600은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질문이 없을까요?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37301이 우리 CP 부서만 하면 되느냐? 또는 이제 CP와 관련된 리스크가 높은 부서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모든 부서가 다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답은 CP 부서만 한다는 것은 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CP 리스크가 있는 부서와 CP 부서가 할 수도 있고요. 전 부서원이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조직의 활동과 제품과 또 그 활동의 어떤 범위에 따라서 비즈니스 리스크를,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뭐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웬만한 기업은, 웬만한 조직은 그 모든 계층에서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정착을 하고 컴플라이언스가 실행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상 37301 요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증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증 절차는 1단계 심사와 2단계 심사 두 차례로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1단계 심사는 그 CMS 매뉴얼과 관련 절차서 또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평가한 CP 리스크 평가 결과,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본 그 내부 심사 결과, 교양 검토 결과, 이 내용을 검토를 하는 것이 1단계 심사입니다. 우리 1단계 심사를 통칭해서 문서 심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서 심사지만 이거를 이제 서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 조직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그 조직의 제반 업무 상황을 파악을 하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2단계 심사는 1단계 심사가 심사의 결과가 CP 리스크 평가가 합리적으로 되어 있고 또 매뉴얼 절차서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수립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2단계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2단계 심사는 수립된 매뉴얼과 표준과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실행되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심사는 저희가 적합성 심사와 효과성 심사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37,001 표준에 적합하느냐 하는 요건에 맞느냐 하는 걸 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실제로 컴플라이언스의 효과를 내고 있느냐, 그러니까 규정 준수를 달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심사하는 것이 이제 효과성 심사라고 하는데, 2단계는 그러한 그 컴플라이언스 규정의 적합성과 실행을 동시에 검토를 해서 효과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2단계는 저희가 현장 심사라고 하게 되고요. 현장 심사가 마치게 되면 저희가 인증서 발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요. 현장 심사에서 부적합이 발견되게 되면 부적합의 내용에 따라서 부적합이 중부적합, 경부적합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중부적합이 발행되게 되면 중부적합이 발행된 분야의 성격에 따라서 전면 재심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발견된 부적합이 있는 그 분야만 재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부적합의 경우는 재심사를 하지 않고 취해진 시행조치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인 인증서 발행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게 되면 사후관리 심사는 매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하게 됩니다. 이제 6개월이냐 1년이냐 하는 것은 조직에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좀 더 자주 점검받는 것이 내부의 긴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6개월마다 한 번씩 또는 뭐 더 자주 할 수도 있고요. 내부 긴장을 굳이 외부에서 와서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12개월에 한 번씩, 최소 12개월에 1회 이상 사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고, 매 3년마다 전반적인 분야를 보는 재인증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단계 심사 이전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필요 시에는 이제 예비심사라고 해서 우리가 현재 갖추어진 상태가 적절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점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예비심사로 이야기하는데, 예비심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증심사의 모든 절차는 예비심사, 1단계 심사, 2단계 심사, 그 다음에 인증 취득 후에는 사후심사, 재인증심사, 이러한 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증 절차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습니까? 이 2020년도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장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비드19 이후에 저희들이 인터뷰는 최소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인터뷰를 할 때 어떤 경우는 이제 그 부서의 주요 키맨들이 다 참석을 해서 10명 이상 참석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최소 인원 한두 명 정도 인터뷰를 한꺼번에 인터뷰하는 인원 한두 명이고요. 마스크를 쓰고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확진자나 또는 확진자와의 밀접 그 접촉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정을 연기하거나 일정 연기가 안 되면 원격으로 리모트 심사도 진행을 합니다. 리모트 심사를 하게 될 때는 기업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또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의 어떤 기밀 자료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좀 없지 않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꼭 원하시다면 리모트 원격 심사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서로 검토를 해서, 원격 심사를 할 때는 저희가
심사의 객관성, 그다음에 공정성 이런 것이 이제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 공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인정기구에 보고하는 그 심사 보고서 기록의 내용에는 그런 모든 그 자료들이 또 첨부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협의를 좀 충분히 해서 뭐 진행을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그 교재에 첨부되어 있는 저희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그 계획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